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인데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임성근 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 재직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마스야 전 상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고 또 영향을 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2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탄핵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임 판사 본인으로서도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사법부 전체에게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부와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2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 짚어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후백제의 왕 견훤의 고장이죠. 문경시가 견훤 유적지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서 문경시 문화예술과 엄원식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설 전에 부동산 정책 내놓겠다 했는데 정부가 오늘 전국에 83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규모 부동산 정책을 25번째로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입니다. 서울에만 32만 호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한 62만 호, 그리고 부산과 대전 등 5대 광역시에 22만 호입니다. 토탈 네. 전국적으로 83만 호를 공급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정도면 공급 쇼크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시장에서는 30만 호 플러스 알파 정도였는데 그 기대치를 3배 이상 웃돌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정부가 3기 신도시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이 127만 가구 수도권 공급을 더하게 되면 현 정부 들어서만 20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네. 25번 대책이 그동안 사실 뭐 공급보다는 이 투기 억제를 통한 이 수요를 좀 줄이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 안정에 좀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 84만 호, 3만 호인데 서울이 32만 호인데 또 수도권은 62만이고요. 변창흠 장관이 도심 내 역세권에도 충분히 공급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을 하겠다는 거죠? 다양한 방법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변 장관이 이제 청문회 시절, 장관 후보 청문회 시절에 이제 도심 내에도 충분히 공급할 여력이 있다라면서 3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일단 역세권에 관한 부분, 그리고 공업 지역이 꽤 있는데 이 공업 지역을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저층 주거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부분, 이런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19만 한 6천 호를 공급을 합니다. 이외에도 뭐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단지, 도시 재생이나 또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또 신축 매입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향후 5년 동안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공급하겠다라는 건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관련 이제 규제는 뭐 혁신적으로 풀겠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역세권의 기준이 현재 한 350m에서 한 500m 정도로 더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역세권 용적률도 최대한 700%까지 이제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자체 인하도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요 토지 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면서 지지부진해 왔는데 평균 한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개발 이익의 경우에는 모두가 이제 생활 SOC처럼 주민뿐 아니라 인근 사람들까지 모두 다 세입자까지 이용 가능한 어떤 인프라 공동개발로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역세권 공업지역 저층을 좀 고밀화해서 19만 호 정도를 하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그전에는 뭐 불가능했던 게 힘들었던 게 뭐 많은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곤 하지만 이게 개인의 이익하고도 좀 연관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들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땅 주인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영세 세입자가 있어서 만약 하나 개발되면 밀려나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까 재건축 동의받기도 어려웠었고요. 이런 걸 이제 공공개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인허가 절차도 공공이 주도를 하고 일단 신청만 하면 공공이 주도를 하면서 획기적으로 관련 지금 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가능하면 빠르게 공급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발표된 이 84만 호, 3만 호 가운데 실제로 지금 공공이 할 수 있는 물량, 공공택지는 한 26만 호에 그치고요. 네. 나머지 한 57만 호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때문에 이런 민간의 참여율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 과정을 거쳐서 지금 뭐 공공 패스트 트랙을 탄다 하더라도 상당히 중장기적인 앞으로 2028년 정도 뭐 이상 돼야지만 입주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공급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만한 어떤 투입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땅값이 올라서 주택 가격이 올라서 잡으려고 하는 주택 정책으로는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약제도도 좀 개편을 한 것 같아요. 가점이 낮은 30, 40대를 위해서 공공 분양에도 일부는 추첨제로 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30, 40대가 지금 영끌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이유가 청약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외면받아 왔습니다. 네. 뭐 이제 가구 수도 적고요, 결혼 연령도 그리고 무주택 기간도 짧기 때문에 가점에서 늘 밀리면서 신규 주택을 대출받아 사 왔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청약 가점이 낮은 30, 40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약제도 일부를 개편하는데요. 그동안은 85제곱미터 이하 분양가 9억 원 이하라면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물량은 한 15%에 불과했는데 네. 그 물량을 한 50%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다 가점제였지만 가점제를 조금 이제 좀 완화를 해서 네. 이거에서 공급되는 물량 추첨제 비중을 한 3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추첨제 비중이 높아지면 젊은 층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지만 그러나 이게 제로섬 게임 똑같은 물량이지만 이제 추첨제가 많아지면 특별 공급 물량이 또 줄어들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점제를 낮추고 추첨제를 높여서 젊은 층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업 예정지가 어디가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아직까지는 발표된 게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건 전국적인 이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이 구체적으로 과연 어디에다가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이 입지에 대해서는 소개된 게 없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미 사업지는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업지가 정해져 있지만 이런 민감한 것은 지자체와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앞으로 한 2번 내지 2-3차례 걸쳐서 입지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3기 신도시 발표됐던 것에서 뭐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의 성패가 이적 분양가의 성패가 걸려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이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이런 사업 입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럼 이게 만약에 2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고 나면 그 지역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공개하기가 좀 민감한 네.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알려지게 되면 먼저 움직입니다. 투기 세력은.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발표된과 동시에 바로 그날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어서 관련 인근 지역의 어떤 이 부동산 투기꾼이 또 몰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도 같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지를 발표함과 동시에 가격이 오르는 걸 투기를 막는 대책도 함께 발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동시에 공표하면서 이 투기 수요를 좀 차단하는 방법도 모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후에 또 어떻게 발표가 나는지 지켜보고요. 주식으로 주제를 좀 넘겨보죠. 금융당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가 한 달 반입니다. 오는 5월 2일까지는 이제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되고요. 5월 3일부터는 다시 재개가 되는데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전 종목을 푸는 건 아니고요. 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만 일단 허용하기로 했는데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를 5월 3일부터 재개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거의 한 1000여 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1300개 종목이 있으니까 한 뭐 10에서 15% 정도고 또 시가총액이 큰 종목만 풀면 거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로 인한 부작용이 좀 덜하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놨는데 일단 그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주식 물량을 좀 확보하는 거를 좀 늘리고요. 네. 그동안 이제 개인들, 기관들, 외국인들한테 이제 주식을 빌려줬던 기관인 증권사의 경우 현재 개인한테는 대형 증권사 6곳만 주식을 빌려주고 있지만 이걸 순차적으로 뭐 10곳, 20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무차익 공매도와 같은 이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법안도 이 한 달 반 사이에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는 5월 2일까지 하고 5월 3일부터는 부분 재개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하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맞습니다. 뭐 워낙 이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지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앞서 제가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한 1000개 종목 가운데 200개 그리고 네. 코스닥 시장 1300여 개 종목 가운데 150개이기 때문에 이들 대형주가 대부분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주로 이런 대형주는 거래량이 워낙 많고 주식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좀 덜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식 수가 좀 적고 소형주일수록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금융당국의 입장은 우선 대형주 위주로 먼저 공매도를 풀되 그 사이에 법적인 보완 장치를 통해서 개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 금융당국이 얘기한 게 공매도 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제 국가 신용도와 연결돼 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공매도를 완전히 없앤 국가는 없다. 그리고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1년 이상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석 달 정도 예상했던 것에서 지금 한 달 반으로 줄어든 것도 이런 걸 반영한 거고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서는 이게 기관 투자가들의 목돈이 흐르는 그 투자 비중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되는데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과 뭐 대만, 인도와 이제 경쟁해야 되는데 공매도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금지할 경우 감점 요인입니다.
따라서 오는 5월에 MSCI가 신흥국 지수 비주 조정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한국 증시의 비중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것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관에서 봤을 때는 공매도가 금지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결정으로 주식시장은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사실 공매도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긴 좀 어렵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는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유동성 장세여서 물론 미국판 뭐 공매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 게임스톱이라는 업체가 하루에 뭐 주가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2배 올랐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반토막이 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대입니다. 이 해당 종목의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먼저 기관 헤지펀드 공매도는 이거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우량주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그 공매도 종목이 올랐다라는 건 시장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런 현상이 뉴욕 증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매도 금지가 전 세계적으로 금융당국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무차익 공매도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그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차익을 챙겼던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전가했던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처벌 규정은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좀 강화해서 피해보는 개인 투자자들을 막겠다 이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상품권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머리 잘 쓰시는 분들은 매년 똑같은 수법이지만 선량한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설 명절 피해 가장 많은 피해가 뭐냐? 바로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입니다. 네. 이게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설 연휴 전인 1월과 2월의 소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가. 특히 명절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가격 높게 할인해주겠다. 뭐 30, 40%, 50%, 80% 할인해주겠다. 이걸 미끼로 대량 구입하게 하고요. 네. 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자, 이런 건 분명히 하순이 높다. 그리고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 택배도 비슷합니다. 설 연휴 택배 거래할 때는 계약서, 영수증, 사진, 뭐 동영상과 같은 이제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이제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경우에는 받으신 날짜로부터 2주, 14일 이내 택배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만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설 명절 때 상품권 선물도 많이 하고 또 선물을 살 때 상품권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상품권 구매 많이 하실 텐데 이상하게 조금 할인을 많이 한다 할 때 또 현금을 먼저 보내고 상품을 보내겠다, 상품권을 보내겠다 할 경우에는 의심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택배 피해가 나면 택배 경우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는 것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미스터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후백제의 왕 견훤이 태어난 곳이죠. 문경 씨가 올해 견훤 유적지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문경 씨 문화예술과 엄원식 과장 연결해서 이 주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코로나19로 모든 게 얼어붙었는데 문경도 피해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계 많이 힘드셨죠? 네, 뭐 다 얼어붙었죠, 뭐.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문화예술 단체가 이제 60개 단체가 넘습니다. 그래서 단체와 함께 사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이제 종교단체가 이제 교회, 성당, 사찰들이 193개소나 있고, 네. 뭐 또 그 외에도 PC방, 뭐 노래 연습장, 영화관, 오락실 등 다양하게 다중 이용 시설이 74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방역 활동에 사실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중앙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리 모범 사례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역 활동만 또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뭐 몇 번 한 적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이런 소통을 통해서 문화예술 발전과 진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업계가 타격을 받았지만 문화예술계는 특히나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네, 심각합니다. 지금 뭐 공연하는 팀들이 더 그렇고요. 가끔 뭐 미술품은 전시회는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더더욱 힘든 현실입니다. 올해는 좀 코로나가 물러났으면 하는데 또 백신을 잘 접종을 하면 좀 네. 나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네. 뭐 곧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뭐 아직은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한 현실인데 문경 씨가 이 후백제의 왕 견훤 역사 유적지 본격 개발에 나선다고 하는데 견훤 유적지 개발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시작이 된 거죠? 네, 혹시 견훤이 문경 출생지인 건 혹시 아셨나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지만 처음에는 네, 몰랐죠. 네. 예, 옛 기록에는 상주 가은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이 문경시 가은읍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그 출생 관련 설화가 또 우리 또 문경에 남아 있고 그와 관련되는 굴이 또 있고 또 견훤의 생가지로 추정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백제 건국 후에 전랑과 관련되는 유적이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다양한 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후백제를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는 유적지 정비하고 스토리 발굴이 거의 뭐 좀 늦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이제 견훤 유적지를 좀 잘 정비해서 우리 지역과 후백제왕 견훤과의 관련성을 좀 널리 알리고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견훤 아마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그렇죠. 인물이고 또 문경하고는 어떤 관련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아무래도 견훤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후백제를 건국한 왕입니다. 네. 이제 그러나 이제 견훤이 이제 고려 특히 왕건에게 대패를 함으로써 그 운이 당대로만 이제 그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기록되는 뭐 고려사실록, 조선왕조실록에서 견훤이 그리 좋은 인물로 평가되지 못했죠. 네. 혹시 20년 전에 방영된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 문경의 문경세제 사극 촬영장이 건립되면서 그쪽에서 제일 먼저 찍은 드라마가 태조왕건인데 거기에 이제 견훤이 등장하죠. 후백제의 어떤 그런 나라의 건국과 이제 활약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견훤 역을 맡은 사람이 서인석 씨라는 탤런트였는데 지금도 서인석 씨만 보면 견훤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견훤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150년 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제 견훤 성장기에는 이제 문경에 보면 1년에 단 한 차례만 문을 연다는 봉암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봉암사가 이제 구산 선문의 하나였는데 그때 건립 중에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견훤이 그때 13살 때였네요. 네. 13살이었어요. 견훤은 벌써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는 소년 장수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때 일화를 이제 하나 소개하자면, 견훤이 태어난 문경시 가은읍 갈전이라는 곳하고 농안면 연천이라는 데가 그리 멀지를 않아요. 네. 그 연천리에 이제 말바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평소 아주 잘 달리는 말을 좀 얻고 싶었던 견훤이 그 농안면 말바위라는 곳에서 우렁찬 말 울음소리를 듣고 정말 잘생긴 백마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견훤은 이제 말을 한번 타보니까 과연 어떤 말보다 잘 달리고 정말 준마였습니다. 예, 견훤은 이제 말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말바위에서 살고 있는 마을을 향해서 활을 쏘고 동시에 말을 채찍질을 가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쏜사같이 이제 말은 달렸는데 네. 자기가 쏜 위치에 딱 와보니까 화살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보다 말이 늦은 줄 알고 그만 말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네. 그 내리치는 순간에 자기가 쏜 화살이 와서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차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그 동네의 마을을 우리가 그냥 마을명으로 부를 때는 아차 마을이라 부릅니다. 예. 이렇게 일화를 쭉 들어보니까요, 재밌기도 하고요. 견훤에 네네네.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게 되는데, 사실 네네. 태조왕건 드라마는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네. 여기서 또 아유. 궁예의 왕건은 많이 조명을 받았는데, 견훤 역할을 그렇게까지 많이 조명되지 않았는데 1화까지 들으니까 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경의 견훤과 관련 있는 유적지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네. 지금 이제 견훤 관련 유적지는 전국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경 상주 지역에는 성장에서부터 이제 출생, 성장, 그다음에 활동기, 그다음에 사후 유적지까지 다 있고요. 네. 특히 그 호남 지역인 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활동기의 유적이 많습니다. 네. 우리 문경에는 견훤의 출생과 관련되는 금화굴이라는 굴이 있고요. 왜 그 지렁이 설화 있지 않습니까? 네. 결혼하면 그 지렁이의 후손이라는 그런 설화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게 아마 폐배했기 때문에 그런 설화가 남아 있을 텐데 그런 설화가 남아 있는 금화굴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학문을 어릴 때 학문을 연마한 가절마을이라는 또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서당이 있었나 봐요. 네. 거기에서 견훤이 공부했다는 가절마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봉암사가 있는 희양산이라는 곳에 희양산성이 있고 그리고 또 상주로 가는 길목에 천마산성이라는 곳이 있고 특히 그 927년 9월에는 견훤왕하고 고려의 왕건과의 큰 전투가 있었던 근함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많은 관련 있는 유적지들이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견훤대왕 역사유적지 개발 종합정비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종 네네. 보고에서 계획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은 이제 아직 계획 단계인데요. 네. 지금 이제 일단 견훤대왕 유적지를 이제 정비하는 방안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견훤대왕 유적지가 가장 많은 이제 출생지 가은읍 갈전리는 견훤대왕 성역화지구로 이제 생가터를 복원하고, 네. 사당을 지금 작은 사당이 있어요. 크게 이전하고 상징 조형물, 테마 영상 전시관, 후백제 민속촌, 마을 회랑 둘레길, 편의시설 등을 이제 조성합니다. 그 네. 인근에 견훤의 공터로 알려진 지역에는 정비 사업이 또 함께 이루어지고, 그 활동기의 성곽은 또 같이 함께 또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또 조성되고 정비될 계획인데 아까 네네. 말씀하신 1화처럼 스토리텔링이 잘 되면 정말 성공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네. 네네. 규모도 상당하잖아요. 얼마나 네네, 그렇죠. 걸리고 또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뭐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저희들은 약 한 10년 정도의 한 250억 규모로 잡는데, 지금 이제 성역화를 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비 예산 확보 등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지만은, 저희들은, 지금 이제 1차 사업으로, 곧바로 이제 금화굴, 견훤이 태어난 금화굴 주변 정비 사업을 올해라도 바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249억 원 정도
10년 네네네. 계획을 아무래도 하고. 더 네. 들겠죠.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다 보면.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견원 유적지 개발 사업을 하면 네네.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지금 알고 계세요?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글쎄 이제 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 강지혜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견원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잖아요. 네.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견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다 간 인물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계획이고요. 네.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좀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좀 제고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하는 사업이 견원이라는 인물이 이제 동쪽에서 태어나서 서쪽에서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떤 동서화합의 어떤 그런 장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이렇게 성공한 관광지가 되려면 다른 네. 지자체와 또 협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양한 네.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안에 지금 작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멈췄는데 네. 견원의 유적지가 있는 지자체, 즉 이제 경북에는 문경, 상주가 중심이 되고 네. 전북 지역에는 이제 전주, 임실, 남원 이런 지역, 그다음에 충남 지역의 논산 이런 등지의 지역들과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축을 해서 공동으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2021년 문경시의 네. 문화예술 분야 사업 가운데 네. 이건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예, 다음에 이 사업이 되면 꼭 한번 더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하늘제 옛길 복원 사업인데요. 네. 하늘제라는 곡에는 그 AD 156년에 신라 아달라왕 3년에 이제 처음으로 개통되는데 한반도의 최초의 고개입니다. 네. 행정구역으로 보면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그다음에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 보면 미령리 사이에 있는 고개를 계림령 또는 하늘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충주구역의 미령리 부분은 지금 현재 국가명성 49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근데 이제 문경 구간은 사실은 한 20년 전에 포장이 돼 버렸어요, 그 길이. 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은 사람들이 그 옛길에 대한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경시에서는 이제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 옛길 문화에 대한 복원의 소명으로 작년부터 이제 충주시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네. 길 복원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3월부터 이제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금 우리 사업이 되면은 충주 미령리 구간은 2km 약 한 5리, 문경 구간은 약 한 3km로 왕복 한 25리나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보통 요즘 만보 걷기 하지만은 요즘은 2만보 걷기가 유행이라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2만보 걷기에 딱 적당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도 하늘제 정상에는 생태 복원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전의 모습대로 많이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신각도 복원했고, 그래서 이 길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요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2022년이 되겠죠. 2022년 봄이 되면 이 한반도에서 최고 오래된 이 하늘제 2000년 역사를 간직한 하늘제 길을 걸어보시고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2000년 역사를 간직한 하늘제 옛길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견원 네, 유적지 네. 개발 사업과 함께 하늘제 네. 옛길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경시 문화예술과 엄원식 과장과 함께 보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국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판사가 탄핵이 이 3번이 시도가 됐는데 네. 그중에서 2번은 발의조차 된 적이 없고요. 네. 이번에는 발의가 되어서 표결까지 이루어지고 결국은 통과까지 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에 연루돼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적 288명 중에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그리고 기권 3명, 무효 4표로 가결을 했습니다. 네. 이 탄핵 소추안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법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죠. 임성근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 개입을 했어요. 네. 빨간 펜 선생이라는 비난이 막 쏟아졌었는데 빨간 펜으로 판결문을 이제 바꿀 것을 종용을 했고 네. 그래서 결국은 3차례에 걸쳐서 이런 지도를 했기 때문에 원래 독립된 판사는 다른 판사들이 이렇게 재판의 독립을 해치면서 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헌법의 위배죠.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 판결문 내에 재판부가 6군데 위헌을 행했다. 그러니까 헌법의 어떤 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판사가 직권으로 남의 판사의 재판 과정에 개입을 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판사의 직권이 아니거든요. 네. 판사는 그런 권리가 없단 말이죠, 애초에. 그러니까 직권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김재년 원내대표 역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찬성을 독려했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전체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 탈표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석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판사가 탄핵 소추안에 가결이 돼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요. 참 놀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국회의장이 가결을 딱 선포하는 순간 탄핵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참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이후에 이뤄진 결과인 것 같아요. 예, 핵심은 민주당 측에서는 헌법을 부정한 법관을 탄핵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고 또 사법부가 독재할 수 있는 것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그런 권한이 탄핵권이다. 그래서 네. 그것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견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맞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방들이 일단 탄핵 발의 이전서부터 굉장히 오갔었고, 그리고 또 지금 탄핵 심지어 발의가 되고 판결이 되는 그런 상황마다 이 공방들이 오갔었는데, 네. 그런데 사실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 네. 헌법에 왜 그런 탄핵권을 써놨죠?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견제를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는 건 어디까지를 하라는 걸까요? 사실상 탄핵권이 발동되지 않으면요, 사법부 판사들은 아무리 잘못을 범해도 해고할 수가 없어요. 임기가 10년이 보장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 위헌을 저지른 판사들을 그럼 대법원장이라도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전체 76명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법농단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는데요. 한마디로 재판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직들을 만들고, 네. 자신들이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판결을 일부러
원하는 대로 맞춰서 판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사법부가 독립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자정의 그 방법이 대법원에서 징계를 하는 것인데 징계를 안 했어요. 총 76명 중에서 10명밖에 징계를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국회의원들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표를 받고 의회에 들어갔는데 탄핵을 할 수 없고 그것을 제한해야 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논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 작동 원리에 걸맞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미 사법부 독립은 침해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였다. 그런데요, 이런 공방 속에서도 찬성이 179표, 반대가 102표였어요. 찬성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이것을 뭐 일부 언론들에서는 그냥 더불어민주당과 더하기 범여권 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던데 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판사들 출신들이 있고 그리고 또 법조인끼리는 서로가 가족 같은 그런 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류가 원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번 탄핵안을 발의하기 전까지는 언론들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찬성이 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사법부에 강고한 카르텔들이 국회 내에도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진짜 당론으로 정해서 강압적으로 투표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찬성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탄핵 소추의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사법부 길들이기 프레임이 오히려 입법부의 이 일원들에게 굉장히 그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네. 언론들은 지금 사법부 길들이기를 탄핵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탄핵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면 그러면 일부 그 의원들이 사법부를 찾아가서 대법원장을 만나고 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뭔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법부의 재판 독립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위헌적 사항이 재판 내에서도 인정된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이건 정확히 말하면 탄핵을 진행한 거라고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제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작 건의를 한 겁니다. 해고해 주세요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네. 헌법재판소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법부 같은 경우는 당신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입니다. 이러면은 그냥 의원직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판결 같은 경우는 징역 8개월을 때렸어요. 네. 인턴 증명서가 위조됐다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 사법부가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게 되면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의원의 배지는 그냥 낙엽처럼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견제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취한 음성 파일까지 공개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판사 한 개인이 입법부의 어떤 결정을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압력을 넣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대화까지도 녹취해가지고 공개한다라는 그런 반발이 더불어민주당과 또 열린민주당 등등 정의당 등등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반발 역풍이 분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이제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 헌법재판소로 이제 넘어갔는데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